내 아이를 죽인 시어머니, 방관했던 남편, 눈보라치던 그날 밤, 나는 피에 맹세를 하고 죽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나는 5년 전 새색시로 돌아와 있었다. 착하고 순진했던 며느리는 이제 없다. 어머니, 부디 오래오래 사세요. 제가 만든 지옥을 맛보셔야 하니까요. 복수를 위해 다시 태어난 여인. 홍주의 처절한 핏빛 응징이 시작됩니다. 살을 애는 듯한 삭풍이 민씨 가문의 거대하고 고요한 기와지붕 위로 몰아쳤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염없이 쏟아지는 눈발은 마당에 쌓인 핏자국을 덮으려 애쓰고 있었다. 안채마당 한가운데 홍주는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굳게 닫힌 방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톱은 이미 다 빠져버려 선혈이 낭자했고 목소리는 피울음이 되어 흩어졌다. 품에 안긴 5살배기 아들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아이의 가쁜 숨소리는 꺼져가는 등불처럼 위태로웠고 보랏빛으로 질린 입술은 어미를 부를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홍주는 차가운 돌바닥에 머리를 댔으며 애원했다. 어머님, 제발 문 좀 열어주십시오. 아이가 죽어갑니다. 의원을 불러주십시오. 제발. 그러나 방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따스한 불빛만이 밖의 처참한 상황을 비웃는 듯했다. 방 안에는 시어머니인 민 대부인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밖에서 손자가 죽어가고 며느리가 피를 토하며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따뜻한 차를 음미하고 있었다. 이윽고 방 안에서 민 대부인의 서늘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천한 핏줄은 어쩔 수 없는 법이다. 그 아이는 우리 민씨 가문의 정기를 이어받지 못했다. 하늘이 거두어 가려는데 어미가 소란을 피운다고 달라질 것은 없다. 내 잠을 방해하지 말고 썩 물러가라. 그 말은 칼날보다 더 날카롭게 홍주의 가슴을 후벼 팠다. 홍주는 절망에 찬 눈으로 건너편 사랑채를 바라보았다. 남편 민기원이 그곳에 있었다. 문이 살짝 열리며 남편의 겁먹은 눈동자가 보였다. 하지만 그는 아내가 피를 흘리고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어머니가 두려워 황급히 문을 닫아버렸다. 닫힌 문 너머로 들리는 빗장 거는 소리가 홍주의 마지막 희망을 산산이 조각냈다. 그 순간 품에 안긴 아이의 몸이 뻣뻣하게 굳어지더니 힘없이 축 늘어졌다. 마지막 온기가 눈 녹듯 사라졌다. 아이의 눈은 감기지 못한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홍주는 짐승 같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너무나 큰 슬픔은 소리조차 앗아가 버렸다. 그녀는 멍하니 아이의 식어가는 뺨을 어루만졌다. 홍주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눈물은 말라버렸고 그 자리에는 핏빛 원한만이 남았다. 그녀는 문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민씨 가문, 그리고 당신들 모두 내 기필코 저승에서라도 이 원한을 갚으리라. 내 아이의 목숨값, 당신들의 피로 씻어낼 것이다. 그녀는 각혈하며 눈밭 위로 쓰러졌다. 흰눈이 붉게 물들며 그녀의 시야가 암전되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뼈를 깎는 듯한 추위 대신 묘한 울렁거림이 느껴졌다. 귓가에는 살기 어린 바람소리 대신 흥겨운 풍악 소리가 들려왔다. 홍주는 번쩍 눈을 떴다. 눈앞에는 붉은 비단이 드리워져 있었고 그녀의 몸은 좁은 가마 안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에 쓴 너울을 걷어 올렸다. 곱게 단장된 손, 화려한 화롯,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따스한 봄날의 풍경. 분명 그녀는 죽었는데 눈앞의 세상은 너무나 생생했다. 그때 가마 밖에서 수모의 목소리가 들렸다. 새색시가 너무 긴장하셨나 보네. 이제 곧 민씨 대가에 도착합니다요.
홍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것은 꿈이 아니었다. 그녀는 5년 전 그 지옥 같은 민씨 가문으로 시집 가던 날로 돌아온 것이었다. 아이를 잃은 고통, 남편의 배신, 시어머니의 잔혹함이 생생하게 기억났다. 공포 대신 차가운 이성이 그녀의 머릿속을 채우기 시작했다. 하늘이 그녀에게 복수의 기회를 준 것이다. 가마가 멈추고 밖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다. 홍주는 다시 너울을 내렸다. 5년 전에 순진하고 어리석었던 홍주는 죽었다. 이제 가마 문을 열고 나가는 것은 피에 굶주린 복수의 화신이었다. 그녀는 붉은 입술을 깨물며 맹세했다. 이번에는 내가 당신들을 지옥으로 초대하겠어. 가마 문이 열리자 눈부신 봄 햇살이 홍주의 시야를 가득 채웠다. 그 빛 속에서 남편 민기원의 얼굴이 드러났다. 5년 전 홍주가 그토록 연모했던 그 부드러운 미소와 선비 같은 자태가 그대로였다. 하지만 지금 홍주의 눈에 비친 그는 더 이상 듬직한 지아비가 아니었다. 그는 어미의 치마폭에 쌓여 제 자식이 죽어가는 꼴을 외면했던 비겁자일 뿐이었다. 기원이 내민 손이 허공에서 잠시 머뭇거렸다. 예전의 홍주라면 수줍게 그 손을 잡았겠지만 지금의 그녀는 서늘한 눈빛으로 그 손을 잠시 응시했다. 마치 더러운 오물을 보는 듯한 그 찰나의 눈빛의 기원은 이유 모를 오한을 느끼며 흠칫 몸을 떨었다. 홍주는 기원의 손을 잡는 대신 스스로 옷자락을 정돈하며 가마에서 내려왔다. 그 동작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새신부 특유의 떨림도 없었다. 마치 이 집의 안주인이 제 집 마당을 밟는 듯한 당당함이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 수줍어 고개를 숙일 줄 알았던 신부가 고개를 곳곳이 들고 정면을 응시했기 때문이었다. 홍주는 마당 가득 메운 하객들을 훑어보았다. 개 중에는 훗날 시어머니 편에 서서 홍주를 괴롭힐 이들의 얼굴도 보였다. 그녀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다. 기억하고 있다. 너희들이 내게 했던 짓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대례청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으나 마음은 차가운 얼음장 같았다. 붉은 화롯자락이 바닥을 스칠 때마다 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것은 마치 홍주가 품은 복수의 칼날이 칼집에서 우는 소리처럼 들렸다. 맞은편 대청마루 높은 곳에는 민 대부인이 앉아 있었다.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먹잇감을 탐색하는 맹수처럼 날카로웠다. 전생에서 홍주는 저 미소에 속아 넘어가 간도 쓸개도 다 빼주었다. 하지만 이제는 보인다. 저 자애로운 가면 뒤에 숨겨진 탐욕과 오만함이 혼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홍주는 단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교배례를 위해 기원과 마주섰을 때 홍주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기원은 아내의 기세에 눌려 자기도 모르게 시선을 피했다. 그는 속으로 당황하고 있었다. 중매쟁이의 말로는 순박하고 다소 유약한 규수라 들었는데 눈앞의 여인은 마치 수십 년을 산 사람처럼 깊고 알 수 없는 눈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홍주는 속으로 비웃었다. 내 놈은 평생토록 내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게 될 것이다. 네가 도망쳤던 그 책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마. 식이 끝나고 패백을 올리는 시간이 되었다. 민 대부인은 며느리가 올리는 절을 받으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 대부인은 홍주가 가져온 혼수와 지참금에 더 관심이 많은 듯 곁눈질로 물목을 확인하고 있었다. 홍주는 밤화 대추를 던져주는 시어머니의 손을 바라보았다. 저 손으로 내 아들을 죽게 내버려 두었지. 홍주의 심장 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았지만 그녀는 짐짓 공손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어머님, 부족한 며느리를 이리 반겨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 댁의 법도를 목숨처럼 지키며 살겠습니다. 민대 부인은 홍주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민씨 가문은 법도가 엄하니라. 네가 보고 배울 것이 많을 게다.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나 가르쳐도 못 배우는 것은 죄가 된다. 명심하거라. 대부인의 말에는 은근한 가시가 돋쳐 있었다. 기선을 제압하려는 의도였다. 전생의 홍주는 이 말에 잔뜩 주눅이 들어 고개를 조아렸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홍주는 고개를 들고 대부인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님, 가문의 법도라 함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굽어 살피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공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또한 어머님께서 보여주신 그 자애로우신 덕행을 본받아 한치의 어긋남 없이 이 집안을 받들겠습니다. 홍주의 말은 겉으로는 칭송이었으나 그 속뜻은 달랐다. 네가 보여준 위선적인 행동들을 내가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경고였다. 민 대부인의 눈썹이 꿈틀했다. 며느리의 눈빛에서 기이한 서늘함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순한 양인 줄 알았는데 어딘가 모르게 거슬리는 구석이 있었다. 그날 밤 신방에 든 홍주는 기원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며 호롱불 심지를 돋우었다. 방 안의 공기는 낯설지 않았다. 그녀가 5년 동안 숨쉬고 고통받았던 바로 그 감옥이었다. 문 밖에서 하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새색시 기세가 보통이 아니던데 대부인 마님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라니까. 두고 봐야지. 이 집안이 어떤 곳인데 며느리 길을 못 걷겠어. 홍주는 찻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갔다. 찻잔 테두리에 닿은 입술이 차갑게 굳어 있었다. 드디어 문이 열리고 기원이 들어왔다. 그는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렸다. 첫날 밤의 긴장감을 술로 달랜 모양이었다. 부인, 많이 기다리셨소. 기원이 다가와 홍주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다. 홍주는 살짝 몸을 들어 그 손길을 피했다. 허공에 멈춘 기원의 손이 무한해졌다. 서방님, 취하셨습니다. 먼저 주안상을 물리고 차를 한 잔 드시지요. 홍주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것은 아내의 권유가 아니라 명령에 가까웠다. 기원은 얼떨결에 홍주가 내미는 찻잔을 받아들었다. 촛불 아래 비친 홍주의 얼굴은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은 어딘가 비현실적이었다. 기원은 왠지 모를 압박감에 숨이 막혀왔다. 부인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르구려. 기원이 중얼거렸다. 홍주는 기원의 눈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사람은 누구나 변하는 법입니다. 서방님, 앞으로 저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서방님 또한 변하게 되시겠지요. 홍주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짙게 깔린 민씨 가문의 저택은 마치 거대한 짐승이 웅크리고 있는 듯했다. 이제 시작이다. 나는 내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왔다. 하지만 호랑이에게 물려가진 않을 것이다. 내가 바로 그 호랑이의 목을 물어뜯을 사냥꾼이 될 테니까. 홍주는 소매 속에 감춰둔 은비녀를 만지작거렸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의 뜨거운 복수심을 식혀주었다. 밤은 깊어가고 민씨 가문의 몰락을 위한 서막은 그렇게 조용히 올랐다. 민씨 가문의 아침은 서리빨 같은 기강으로 시작되었다. 아직 동이 트기도 전 홍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옆자리에는 남편 민기원이 세상 모르고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홍주는 잠시 그를 내려다보았다. 전생에서는 남편이 깰까봐 숨소리조차 죽이며 조심스럽게 이불을 빠져나왔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홍주는 거칠게 이불을 걷어찼다. 찬바람이 훅 끼치자 기원이 웅얼거리며
몸을 움츠렸다. 홍주는 싸늘한 눈빛으로 그 꼴을 일별하고는 곧장 세안을 하러 나갔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마루를 울렸다. 마치 잠든 이 집안의 질서를 깨뜨리는 파열음 같았다. 부엌으로 들어선 홍주는 하인들을 놀라게 했다. 안주인이, 그것도 갓 시집 온 새색시가 부엌에 나타나는 법은 없었다. 참모가 허둥지둥 달려왔다. 아기씨, 어인 일이십니까? 아직 기침하실 시간도 아닌데요. 홍주는 대답 대신 붓두막 위를 손가락으로 쓱 훑었다. 하얀 손가락 끝에 까만 그을음과 먼지가 묻어나왔다. 홍주는 그 손가락을 참모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이것이 민씨 가문의 법도인가? 시어머니의 조반상에 올라갈 그릇들이 이토록 불결해서야. 내 어찌 마음 놓고 문안을 드리겠는가? 찬모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홍주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으나 그 위엄은 대부인 못지 않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 내 눈에 띄는 먼지 하나가 곧 너희들의 게으름을 증명하는 것이니. 홍주는 혀를 차며 돌아섰다. 하인들 사이에서 순식간에 소문이 퍼져나갔다. 새아기 씨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고. 독한 시어머니 밑에 더 독한 며느리가 들어왔다고. 이것은 홍주가 의도한 바였다. 이 집안에서 살아남으려면, 아니, 이 집안을 집어삼키려면 아랫사람들부터 장악해야 했다. 날이 밝자 홍주는 단정하게 차려입고 문안 인사를 드리러 안채로 향했다. 민 대부인의 방에서는 특유의 향냄새가 진동했다. 백단향과 섞인 묘한 비린내. 홍주는 그 냄새를 기억했다. 그것은 대부인이 즐겨 마시는 보약 냄새이자 그녀의 탐욕스러운 생명력을 상징하는 역겨운 냄새였다. 방문을 열자 대부인이 화로를 끼고 앉아 있었다.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어머님. 홍주가 고개를 숙였다. 대부인은 눈을 가늘게 뜨고 며느리를 훑어보았다. 그래. 잠자리는 편안했느냐? 기원이가 아직도 자고 있는 모양이구나. 대부인의 말에는 뼈가 있었다. 남편을 챙기지 않고 혼자 나왔다는 질책이었다. 홍주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서방님께서 어젯밤 과음하신 탓에 곤히 주무시기에 깨우지 않는 것이 도리라 여겼습니다. 장부의 휴식을 방해하는 것은 아녀자의 도리가 아니지요. 말문이 막힌 대부인은 헛기침을 했다. 며느리의 말대답이 거슬렸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다. 그때 나인 하나가 칠흑같이 검은 탕약이 담긴 사발을 들고 들어왔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탕약에서는 쓰고 역한 냄새가 났다. 대부인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손짓했다. 이리 오너라. 내 너를 위해 특별히 지은 보약이다. 가문의 대를 이을 귀한 몸이니 미리미리 몸을 보해야 하지 않겠느냐. 전생과 똑같았다. 그때의 홍주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이 약을 받아 마셨었다. 시어머니의 사랑이라 믿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홍주는 이제 알고 있었다. 저 약은 몸을 보하는 약이 아니었다. 여자의 몸을 차갑게 식혀 아이가 들어서는 것을 막고 정신을 몽롱하게 하여 순종적인 인형으로 만드는 독약이었다. 전생에서 그녀가 5년 동안이나 회임하지 못했던 이유, 그리고 늘 무기력증에 시달렸던 이유가 바로 저 약 때문이었다. 대부인은 며느리가 아이를 낳아 입지를 굳히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을 때까지 홍주는 두 손으로 약사발을 받아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지만 등골은 서늘했다. 대부인의 눈이 홍주의 입술을 주시하고 있었다. 마시는지 안 마시는지 감시하려는 것이었다. 홍주는 천천히 사발을 입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넓은 소매로 입을 가리는 척하며 미리 준비해둔 두툼한 명주 수건에 탕약을 쏟아부었다. 뜨거운 액체가 허벅지 위로 흐르는 것이 느껴졌지만 홍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꿀꺽, 꿀꺽.
목울대를 움직이며 마시는 실ემ을 완벽하게 해냈다. 빈 사발을 내려놓으며 홍주는 입가에 묻은 척하며 소매로 입술을 닦았다. 어머님의 정성이 담겨서인지 쓴맛조차 달게 느껴집니다. 홍주의 연기에 대부인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착하구나. 매일 아침 거르지 말고 마셔야 한다. 대부인은 며느리가 자신의 통제하에 들어왔다고 믿는 눈치였다. 하지만 홍주의 반격은 이제부터였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대부인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헌데 어머님, 안색이 몹시 좋지 않으십니다. 미간에 검은 기운이 서려 있고 눈밑이 가신 것이 혹 간밤에 가위라도 눌리셨습니까? 대부인은 평소 미신을 맹신하고 건강 염려증이 심한 위인이었다. 홍주의 말에 대부인의 손이 저절로 얼굴로 향했다. 무슨 소리냐? 난 아주 편안하게 잤다. 아닙니다. 어머님, 제가 의서에서 보았는데 그런 기색은 속에 화가 쌓여 있거나 누군가의 원한이 씌었을 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혹시 이 집안에 억울하게 죽은 홀령이라도 있는 것은 아닌지요? 홍주의 목소리는 낮고 은밀했다. 대부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이 집안의 안주인으로서 수많은 악행을 저질러 온 그녀에게 원한이라는 단어는 금기어와도 같았다. 특히나 어젯밤부터 이유 없이 어깨가 결리던 참이었다. 망측한 소리 아침부터 재수없게 무슨 귀신 타령이냐 대부인이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그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홍주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의심의 씨앗은 뿌려졌다. 이제 그 씨앗은 대부인의 불안감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날 것이다. 홍주는 물러가겠다고 인사를 올렸다. 방을 나서는 그녀의 입가에 싸늘한 조소가 걸렸다. 홍주는 자신의 처소로 돌아와 젖은 수건을 꺼냈다. 검게 물든 수건에서 독한약 냄새가 났다. 그녀는 그것을 화초 화분에 짜내었다. 며칠 뒤면 저 화초는 말라 죽을 것이다. 마치 전생의 자신처럼. 하지만 이번 생에서는 다르다. 말라 죽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들이다. 그날 오후 집안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대부인의 침소 주변에서 밤마다 아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다. 물론 그것은 홍주가 매수한 하인을 시켜 퍼뜨린 헛소문이었지만 이미 홍주의 암시에 걸린 대부인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될 것이었다. 홍주는 차를 우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민씨 가문의 경고해 보이는 성벽에 아주 작은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사랑채에 앉아 책을 읽던 민기원은 좀처럼 글자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붓을 든 손은 허공에서 맴돌았고 시선은 자꾸만 안채 쪽을 향했다. 집안의 감도는 묘한 긴장감 때문이었다. 하인들 사이에서 도는 귀신 소문도 거슬렸지만 무엇보다 그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아내 홍주의 태도였다. 혼례를 치른 지 며칠이 지났건만 홍주는 마치 남을 대하듯 그를 멀리했다. 기원은 헛기침을 하며 하인을 불렀다. 부인은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하인이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아씨께서는 서책을 읽고 계십니다. 사랑채에는 기척도 하지 말라 이르셨습니다. 기원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보통의 새색시라면 남편의 수발을 들기 위해 안달이 났을 터인데 홍주는 오히려 그를 투명 인간 취급하고 있었다. 자존심이 상한 기원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안채로 들어서자 홍주가 창가에 앉아 술을 놓고 있었다. 햇살을 받은 그녀의 옆모습은 숨이 막힐 듯 아름다웠으나 그 주변에는 범접할 수 없는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다. 기원이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왔음에도 홍주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바늘이 천을 뚫고 지나가는 소리만이 방 안의 정적을 메울 뿐이었다. 부인, 내가 왔는데 인기척도 없어 지아비를
이리 무시해도 되는 것이오. 기원이 참다 못해 소리쳤다. 그제야 홍주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고 고요해서 기원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오셨습니까? 서방님, 독서에 방해가 될까 하여 기척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머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조의 법도가 아니겠습니까? 홍주의 목소리는 나긋나긋했지만 그 속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기원은 얼굴이 화끈거렸다. 어머니 핑계를 대니 반박할 말이 없었다. 어머니, 어머니. 부인은 입만 열면 어머니 타령이 구려. 우리 둘만의 시간에는 좀 더 다정할 수도 있지 않소. 기원이 투덜거렸다. 홍주는 바느질감을 내려놓고 기원을 똑바로 응시했다. 다정함이라. 서방님께서는 저에게 다정함을 원하십니까? 허면 여쭙겠습니다. 서방님은 이 집안의 가장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어머님의 치마폭에 쌓인 어린 아이입니까? 홍주의 질문은 기원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그는 평생 어머니의 그늘 아래서 살아왔다. 모든 결정은 어머니가 내렸고 그는 그저 따르기만 했다. 그것이 효도라 믿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자격지심이 있었다. 기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게 무슨 당치 않은 소리요. 나는 엄연한 이 집안의 장자요. 홍주는 코웃음을 쳤다. 글쎄요. 하인들조차 이 집안의 주인은 대부인 마님이라 수근거립니다. 서방님께서 진정한 가장의 위엄을 보이시지 않는다면 저 또한 서방님을 지아비로서 존경하기 어렵습니다. 홍주의 도발은 치밀하게 계산된 것이었다. 전생의 기원은 유약했지만 자존심만은 센 사내였다. 그 자존심을 건드려야만 그가 어머니에게 반기를 들 수 있었다. 기원은 분을 참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방을 나갔다. 홍주는 다시 바늘을 잡았다.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이제 곧 사랑채에서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날 저녁 민 대부인은 아들을 불러 앉혔다. 기원아, 이번 달 서책 구입비가 너무 과하더구나. 내역을 자세히 적어 오너라. 평소 같으면 예. 어머님, 명심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기원이었다. 하지만 낮에 홍주에게 들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어린아이입니까? 기원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어머님, 제가 아이도 아니고 서책값 하나하나까지 보고해야 합니까? 저도 이제 장가를 든 몸입니다. 제 체면도 생각해 주십시오. 기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 대부인은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았다. 눈이 휘둥그레졌다. 평생 말대답 한 번 한 적 없던 아들이었다. 네가 지금 어미에게 대드는 것이냐? 이게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인데 저 잘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은 압니다만 저도 이제 이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어머님 뜻대로만 살 수는 없습니다. 기원은 소리를 지르고는 방문을 박차고 나갔다. 대부인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하고 가슴을 부여잡았다. 아들의 반항은 난생 처음 겪는 일이었다. 기원은 씩씩거리며 마당을 서성였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한편으로는 묘한 해방감이 느껴졌다. 처음으로 어머니의 뜻을 거스른 것이다. 그는 술병을 들고 정자로 향했다. 취기가 오르자 홍주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자신이 변해야만 아내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홍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균열은 시작되었다. 철옹성 같던 모자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기원의 반항은 대부인에게 큰 충격을 줄 것이고 대부인은 그 원인을 며느리에게서 찾으려 할 것이다. 홍주는 그 의심마저도 이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홍주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이 구름 뒤로 숨어들고 있었다.
전생에서 그녀는 남편의 사랑을 구걸하며 비참하게 죽어갔다. 하지만 이번 생에서 남편은 그저 복수를 위한 도구일 뿐이었다. 그를 이용해 시어머니를 무너뜨리고 그가 가장 믿었던 어머니에게 배신당하는 고통을 맛보게 해줄 것이다. 밤이 깊어가고 민씨 가문의 저택에는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흘렀다. 대부인의 방에서는 그릇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고 기원은 술에 취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홍주는 그 소란을 자장가 삼아 평온하게 눈을 감았다. 내일은 또 어떤 놀이로 저들을 즐겁게 해줄까? 그녀의 꿈속에서 복수의 꽃은 붉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사랑채에서 일어난 한바탕 소란 이후 민씨 가문의 저택에는 살얼음판 같은 정적이 감돌았다. 하인들은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발 뒤꿈치를 들고 걸어 다녔다. 대부인의 심기가 몹시 불편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한 탓이었다. 하지만 그 불편한 심기의 원인인 홍주는 오히려 평온하기 그지없었다. 그녀는 안채 마루에 앉았들의 빈 매화나무를 바라보며 차를 마시고 있었다. 붉은 매와 꽃잎이 바람에 날려 마당에 떨어지는 모습이 마치 핏방울처럼 보였다. 전생에서 그녀가 흘렸던 피, 그리고 앞으로 이 집안 사람들이 흘리게 될 피였다. 그때 뒷마당 쪽에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홍주는 찻잔을 내려놓고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했다. 발걸음은 서두르지 않았으나 그 기세는 맹렬했다. 뒷마당 장독대 옆에는 어린 계집종 하나가 바닥에 쓰러져 있고 그 위로 굵은 회초리가 춤을 추고 있었다. 매질을 하는 사람은 대부인의 최측근인 박상궁이었다. 그녀는 대부인의 눈과 귀가 되어 집안의 대소사를 감시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하인들을 쥐잡듯이 잡는 악명 높은 인물이었다. 전생의 홍주 또한 박상궁의 표독스러운 눈초리에 늘 주눅이 들어 살았었다. 인연이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게냐. 귀한 청자 화병을 깨뜨리고도 네가 살기를 바라느냐. 박상궁의 고함 소리와 함께 회초리가 허공을 가르며 아이의 종아리에 꽂혔다. 잘못했습니다. 마님 제발 살려주세요. 아이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빌었지만 박상궁의 매질은 멈추지 않았다. 홍주는 그 광경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저 아이 월아였다. 전생에서 홍주가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았던 아이. 하지만 홍주가 쫓겨날 위기에 처했을 때 홍주를 변호하려다 박상궁에게 매맞아 죽었던 가여운 아이였다. 홍주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앞으로 나섰다. 그만, 낮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박상궁은 매질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홍주가 서늘한 눈빛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박상궁은 콧방귀를 뀌었다. 갓 시집온 며느리 주제에 감히 시어머니의 측근인 자신에게 명령조라니 기가 찰 노릇이었다. 아기씨께서는 안채에 계실 것이지 어찌 이 누추한 곳까지 오셨습니까? 이건 아래 것들 교육이니 신경 쓰지 마십시오. 박상궁은 고개만 까딱하며 건방지게 대꾸했다. 홍주는 천천히 박상궁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쥐고 있던 부채로 박상궁이 들고 있던 회초리를 툭 쳐서 떨어뜨렸다. 내 집안에서 피를 보는 것은 원치 않는다. 그리고 이 아이는 내 처소로 데려갔을 것이니 더 이상 손대지 말라. 홍주의 단호한 태도에 박상궁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 아이는 대부인 마님께서 아끼시는 화병을 깬 죄인입니다. 규율을 세우려면 엄히 다스려야 합니다. 박상궁은 대부인의 이름을 들먹이며 홍주를 압박하려 했다. 하지만 홍주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박상궁의 코앞까지 다가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규율이라. 자네가 지난달 쌀독에서 쌀을 빼돌려 친정에 보낸 사실을 대부인께서 아시면 그 규율이 자네에게는 어떻게 적용될지 궁금하구나.
박상궁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다.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그녀만의 비밀이었다. 홍주가 그것을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인지 공포심이 밀려왔다. 홍주는 전생에서 월하가 죽어가며 남겼던 유언을 기억하고 있었다. 박상궁의 비리를 고발하려다 억울하게 죽임당했다는 것을. 물러가라. 내 말은 2번 하지 않는다. 홍주의 서슬퍼런 명령에 박상궁은 도망치듯 자리를 떴다. 홍주는 바닥에 쓰러져 떨고 있는 월하에게 손을 내밀었다. 일어날 수 있겠느냐. 월하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홍주를 올려다보았다.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자신을 구해준 구세주. 월하는 떨리는 손으로 홍주의 옷자락을 잡았다. 홍주는 월하를 부축하여 자신의 처소로 데려왔다. 그리고 직접 약을 발라주며 상처를 살펴주었다. 아기씨, 어찌하여 저 같은 천한 것을 구해주셨습니까? 월하가 흐느끼며 물었다. 홍주는 월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천한 것은 없다. 사람을 천하게 만드는 마음이 있을 뿐이지. 너는 이제 내 사람이다. 누구도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 말은 월하의 가슴 깊이 박혔다. 평생 주인에게 충성하리라 맹세하는 순간이었다. 홍주에게는 든든한 아군이, 아니 눈과 귀가 되어줄 충복이 생긴 셈이었다. 며칠 뒤 홍주는 월하를 통해 집안의 은밀한 비밀을 하나둘씩 수집하기 시작했다. 대부인이 밤마다 서쪽 별당을 향해 절을 올린다는 것. 그리고 그 별당은 10년 넘게 폐쇄되어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홍주는 직감했다. 그곳에 대부인의 약점이, 그리고 전생의 비극을 잉태한 씨앗이 숨겨져 있음을. 홍주는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틈을 타 서쪽 별당으로 향했다. 별당 주변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문에는 굵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하지만 홍주는 당황하지 않고 머리에서 비녀를 뽑아 자물쇠 구멍에 쑤셔 넣었다. 몇 번의 조작 끝에 달칵하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풀렸다. 전생에 쫓겨나 살면서 배운 잡기술이 이리 유용하게 쓰일 줄은 몰랐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쾌쾌한 먼지 냄새와 함께 묘한 향냄새가 코를 찔렀다. 홍주는 품에서 작은 초롱을 꺼내 불을 밝혔다. 방 안은 생각보다 깨끗했다. 누군가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는 듯했다. 방 한가운데에는 낡은 제단이 있었고 그 위에는 먼지 쌓인 초상화 하나가 놓여 있었다. 홍주는 떨리는 손으로 초상화를 비추어 보았다. 그림 속 여인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그런데 그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던 홍주는 숨을 들이켰다. 여인의 목덜미에 선명하게 그려진 붉은 나비 모양의 점. 그것은 전생에 홍주가 낳았던 아들. 그 불쌍한 아이의 목덜미에 있던 점과 똑같은 모양이었다. 순간 홍주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깨달음이 스쳤다. 전생의 대부인이 아이를 보자마자 기겁을 하며 저주받은 씨앗이라 불렀던 이유. 아이가 아플 때 의원을 부르지 못하게 막았던 이유. 대부인은 손자를 미워한 것이 아니었다. 손자에게서 자신이 그토록 증오했던 연적의 흔적을 보았던 것이다. 초상화 아래에는 낡은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홍주는 일기장을 펼쳤다. 그것은 죽은 시아버지, 즉 민기원의 부친이 쓴 일기였다. 일기장 곳곳에는 초상화 속 여인에 대한 절절한 사랑 고백이 적혀 있었다. 내 사랑하는 연화야. 부디 다음 생에서는 정실로 맞아 100년애로 하자꾸나. 내 비록 정략 결혼으로 민씨 부인을 맞았으나 내 마음은 오직 너에게만 있다. 일기장의 마지막 장에는 여인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내용과 함께 그 원한이 민씨 가문의 대를 끊을 것이라는 저주가 적혀 있었다. 홍주는 일기장을 덮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대부인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질투심에 연적을 죽였고 그 연적과 닮은 점을 가지고 태어난 손자마저 죽게 내버려 둔 것이었다. 끔찍한 집착과 광기였다. 홍주의 눈에서 다시금 분노의 불길이 타올랐다. 이것이었군요. 당신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추악한 진실이. 홍주는 초상화와 일기장을 품에 숨겼다. 이것은 대부인의 숨통을 끊어놓을 결정적인 무기가 될 것이다. 별당을 빠져나오려는데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누군가 오고 있었다. 발소리는 가볍고 빨랐다. 순찰을 도는 하인이 아니었다. 홍주는 재빨리 문 뒤로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놀랍게도 민기원이었다. 그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었다. 어머니, 도대체 여기에 무엇을 숨겨두신 겁니까? 왜 저를 이곳에 얼씬도 못하게 하시는 겁니까? 기원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제단 쪽으로 다가갔다. 홍주는 어둠 속에서 남편을 지켜보았다. 기원 또한 어머니의 비밀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기회였다. 홍주는 일부러 옷자락을 스치며 소리를 냈다. 누구냐? 기원이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홍주는 천천히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다. 초롱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창백하게 비추었다. 서방님, 이 밤중에 이곳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기원은 아내를 보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부인이야말로 여기서 무엇을 하는 거요? 이곳은 출입 금지 구역이요. 홍주는 침착하게 다가와 기원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품에서 일기장을 꺼내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서방님께서 꼭 보셔야 할 것이 있어 왔습니다. 아버님께서 남기신 진심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기원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아들었다. 홍주는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어머님께서 왜 서방님을 그토록 조사매려 하시는지, 왜 이 별당을 감추려 하시는지. 그 답이 그 안에 있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으시다면 읽어보십시오. 홍주는 기원을 홀로 남겨두고 별당을 빠져나왔다. 이제 기원은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될 것이다. 그 안에 담긴 진실이 그를 파멸로 이끌지 아니면 각성으로 이끌지는 두고 볼 일이었다. 홍주는 처소로 돌아오는 길에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수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모든 패는 갖추어졌다. 대부인의 약점, 남편의 의심, 그리고 충직한 하인.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것을 엮어 거대한 덫을 만드는 일뿐이었다. 홍주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맺혔다. 복수의 밤은 길고 그 끝에는 피의 축제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민 대부인은 초조한 기색으로 장부를 넘겼다. 화려한 비단옷과 값비싼 장신구, 그리고 고관대작 부인들에게 보낸 뇌물까지. 국가는 밑빠진 독처럼 비어가고 있었다. 겉으로는 위험 있는 명문가의 안주인이었으나 실상은 허울 좋은 빈 껍데기에 불과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곧 바닥이 드러날 판이었다. 대부인의 탐욕스러운 눈길이 자연스레 며느리 홍주의 처소를 향했다. 홍주가 친정에서 가져온 막대한 혼수와 지참금. 그것만 있다면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터였다. 대부인은 짐짓 근심 가득한 표정을 지으며 홍주를 불렀다. 홍주가 단아한 걸음걸이로 들어와 절을 올리자 대부인은 한숨을 푹 내쉬었다. 아가, 요즘 가문의 살림이 예전 같지 않구나. 흉년이 들어 소장료도 거치지 않고 관아에 나갈 세금은 늘어나니 걱정이 태산이다. 대부인은 곁눈질로 홍주의 표정을 살폈다. 홍주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흉년이라니. 민씨 가문의 논밭은 올해 풍년이었다. 그저 대부인의 사치와 도박빚이 늘어난 탓임을 홍주는 이미 첩자들을 통해 훤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놀란 토끼 눈을 하며
걱정스러운 척 연기했다. 어머님, 어찌 그런 큰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안채 살림에 어두워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송구합니다. 대부인은 기회다 싶어 은근슬쩍 본론을 꺼냈다. 그래서 말인데 네가 가져온 혼수 중에 은자 일부를 좀 융통해 줄 수 없겠느냐. 가문의 위기가 지나가면 내 곧 갚으마. 며느리로서 시댁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리라 믿는다. 대부인의 목소리는 달콤했으나 그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독사의 그것과 같았다. 홍주는 잠시 망설이는 척하다가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다. 어머님, 가문의 일인데 어찌 남처럼 꾼다고 하십니까? 제 재물은 곧 서방님의 것이고 이 집안의 것입니다. 기꺼이 내놓겠습니다. 대부인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생각보다 너무 쉽게 풀려 의심할 겨를조차 없었다. 그저 눈앞에 재물에 눈이 멀어 있었다. 다음 날 사랑채의 대청마루에는 문중의 장로들과 친척들이 모여 앉았다. 민기원도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으나 그의 안색은 창백했다. 어젯밤 읽은 아버지의 일기장 내용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밤새 한숨도 못 잔 탓이었다. 그는 어머니를 힐끔 쳐다보았다. 인자하게 웃고 있는 저 얼굴 뒤에 살인자의 얼굴이 숨어 있다는 사실에 구역질이 올라왔다. 홍주가 하인들을 시켜 묵직한 괴짝 2개를 대청마루 한가운데에 내려놓았다. 괴짝 뚜껑이 열리자 은은한 광채가 뿜어져 나왔다. 은계와 금부치들이 가득했다. 장로들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허, 세 사람이 들어오더니 집안의 복덩이가 굴러 들어왔구만. 칭찬 소리에 대부인은 어깨를 으쓱하며 거만하게 부채질을 했다. 홍주는 단정히 무릎을 꿇고 장로들을 향해 입을 열었다. 어머님께 듣자오니 최근 가세가 기울어 빚이 늘었다 하였습니다. 하여 부족하나마 제가 가져온 재물로 급한 불을 끄고자 합니다. 부디 이 정성을 갸륵히 여겨 받아주십시오. 장로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흐뭇해했다. 그때 홍주가 품에서 장부책 1권을 꺼내 들었다. 헌데 어머님, 제가 재물을 정리하다 보니 의아한 점이 있어 여쭙고자 합니다. 홍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장내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대부인의 눈썹이 꿈틀했다. 무슨 소리냐? 홍주는 펼친 장부를 장로들에게 내밀었다. 그것은 대부인이 이중으로 작성해둔 비밀 장부의 사본이었다. 물론 홍주가 월화를 시켜 빼돌린 뒤 정교하게 베껴 쓴 것이었다. 이 장부를 보면 지난달 수확한 쌀의 절반이 관아도 곡간도 아닌 서쪽의 비단 가게와 투전판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문의 제사 비용으로 책정된 금액이 실제보다 10배나 부풀려져 있더군요. 혹여 중간에서 아래 것들이 농간을 부린 것은 아닌지요. 홍주는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물었다. 장로 중 가장 연장자가 장부를 받아들고 훑어보았다.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이게 무슨 해괴한 소리인가. 쌀 500석이 투전판 빚을 갚는 데 쓰였다니 제사상에 올릴 조기 1마리 값이 그만 돈이라니. 장로의 호통 소리가 대청을 울렸다. 좌중은 술렁거렸고 시선은 일제히 대부인에게 꽂혔다. 대부인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저 장부는 분명 자신의 깊은 곳간에 숨겨두었던 것이었다. 며느리가 어떻게 저것을 손에 넣었단 말인가. 변명하려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모든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다. 홍주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대부인을 바라보며 옴기를 박았다. 어머님, 안색이 창백하십니다. 혹 아랫사람들이 어머님의 인장을 도용하여 이런 짓을 벌인 것입니까? 세상에 감히 주인의 눈을 속이고 가문의 재산을 탕진하다니 엄히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홍주는 대부인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주는 척하면서
실은 그녀가 무능해서 아랫사람 단속을 못했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저지른 일임을 인정하게 만들었다. 어느 쪽이든 대부인의 권위는 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기원은 이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았다. 어머니가 가문의 재산을 사치와 도박으로 탕진했다는 사실은 아버지의 일기장만큼이나 충격적이었다. 그는 어머니를 향한 혐오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을 느꼈다. 어머님, 이것이 사실입니까? 기원의 물음에 대부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다. 장로들은 혀를 찼다. 민 대부인이 살림을 잘 꾸리는 줄 알았더니 뒤로는 딴 주머니를 차고 있었구만. 가문의 망신일세. 망신이야.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다. 대부인은 수치심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홍주는 그 혼란 속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가 내놓은 재물은 이제 대부인의 손이 아닌 문중 회의의 관리하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대부인은 돈줄이 끊긴 채 허수아비 신세가 되는 것이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지자 대부인은 도끼 어린 눈으로 홍주를 노려보았다. 내년이 감히 나를 함정에 빠뜨려. 대부인이 으르렁거리며 손을 들어 올렸다. 홍주의 뺨을 내려치려는 순간 누군가 대부인의 손목을 낚아챘다. 기원이었다. 그만하십시오. 어머님, 추하십니다. 기원의 눈빛은 더 이상 순종적인 아들의 것이 아니었다. 경멸과 분노가 뒤섞인 낯선 사내의 눈빛이었다. 대부인은 충격에 빠져 손을 떨구었다. 기원은 홍주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돌아섰다. 가십시다. 부인, 이곳의 공기가 탁하여 견딜 수가 없소. 홍주는 순순히 남편을 따라 나섰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대부인의 거친 숨소리가 승전가처럼 들렸다. 처소로 돌아온 홍주는 기원에게 차를 따라주었다. 기원은 찻잔을 쥔 손을 떨고 있었다. 부인, 나는 내 어머니가 무섭소. 그리고 부끄럽소. 기원이 고개를 떨구었다. 홍주는 그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차가운 손과 뜨거운 손이 맞닿았다. 서방님 잘못이 아닙니다.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 법이지요. 이제 서방님께서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홍주는 알고 있었다. 오늘 일로 대부인은 완전히 고립되었다. 돈도 잃고 명예도 잃고 아들의 신뢰마저 잃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 대부인은 반드시 반격해 올 것이다. 그리고 홍주는 그 반격마저도 철저히 이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홍주는 창가에 서서 달을 바라보았다. 전생에 그녀가 굶주림과 추위에 떨며 바라보았던 그 달이었다. 이제 그녀는 배부르고 따뜻했지만 마음속의 허기는 채워지지 않았다. 복수가 완성되는 날, 그제야 비로소 배가 부를 것이다. 어둠 속에서 홍주의 눈동자가 서늘하게 빛났다. 민대부인의 처소인 안창제에는 밤낮으로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문중 회의 이후 곳간 열쇠를 뺏기고 재산 관리권을 박탈당한 대부인은 마치 이빨 빠진 호랑이 신세가 되어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다. 분노와 수치심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되었고 그녀의 신경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예민해져 있었다. 바스락거리는 바람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며 하인들을 닥달했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식은땀을 흘렸다. 홍주는 그런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했다.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를 올리고 직접 달인 탕약을 올렸다. 하지만 그 탕약에는 홍주가 남몰래 섞은 약초가 들어있었다. 환각과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현몽초였다. 홍주는 탕약 그릇을 비우는 대부인을 보며 속으로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어머님, 심기가 불편하신 듯하여
특별히 구해온 약초입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것입니다. 어느 날 밤, 대부인은 잠자리에 들려다 비명을 질렀다. 비단 이불 위에 앙증맞은 꽃신 한 켤레가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갓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아이가 신을 법한 작은 신발이었다. 대부인의 눈이 공포로 크게 확장되었다. 저 신발은 전생에서 자신이 죽게 내버려둔 손자가 즐겨 신던 것과 똑같은 모양이었다. 붉은색 비단의 나비가 수놓아진 저 신발을 보는 순간 잊고 있었던 그날 밤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누구냐? 누가 감히 내 방에 이런 흉측한 물건을 들여놓았느냐? 대부인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문 밖에서 대기하던 홍주가 놀란 표정으로 뛰어들어왔다. 어머님, 무슨 일이십니까? 대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꽃신을 가리켰다. 저것 봐라. 누군가 나를 저주하려고 저 신발을 가져다 놓았어. 당장 저것을 치워라. 홍주는 의아한 표정으로 대부인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어머님, 이불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 헛것을 보신 것은 아니십니까? 홍주의 말에 대부인은 눈을 비비고 다시 이불을 쳐다보았다. 분명히 있었던 꽃신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다. 대부인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뒷걸음질 쳤다. 아니다. 분명히 있었다. 붉은 나비가 그려진 꽃신이. 네가 숨긴 것 아니냐. 홍주는 억울하다는 듯 눈시울을 붉혔다. 어머님, 어찌 저를 의심하십니까? 저는 방금 들어왔을 뿐입니다. 요즘 심신이 미약해지셔서 헛것을 보신 모양입니다. 제가 향을 피워드릴 테니 안정을 취하십시오. 홍주는 향로에 향을 피웠다. 달콤하면서도 어딘가 비릿한 향이 방안을 채웠다. 그 향은 대부인의 정신을 더욱 혼미하게 만들었다. 홍주가 물러가고 방 안에 혼자 남은 대부인은 공포에 떨었다. 촛불이 일렁일 때마다 벽에 비친 그림자가 마치 아이의 형상처럼 보였다. 귓가에는 할머니 하고 부르는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것은 환청이었지만 대부인에게는 너무나 생생한 현실이었다. 그녀는 귀를 막고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아이의 울음소리는 멈추지 않고 귓속을 파고들었다. 다음 날 민기원이 어머니를 찾아왔다. 대부인은 아들을 보자마자 붙잡고 하소연했다. 기원아, 이 집안에 귀신이 있다. 밤마다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고 내 방에 이상한 물건들이 나타난다. 며느리년이 꾸민 짓이 분명하다. 대부인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다. 헝클어진 머리에 탄 눈. 며칠 새심년은 늙어 보였다. 기원은 어머니의 말을 믿지 않았다. 오히려 혀를 찼다. 어머님, 제발 그만 좀 하십시오. 부인은 어머님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고 약을 다리고 있습니다. 어찌 그런 사람을 의심하십니까? 기원은 어머니가 죄책감 때문에 미쳐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아버지의 일기장에서 보았던 그 붉은 나비점을 가진 아이에 대한 저주가 어머니를 괴롭히는 것이라 여겼다. 네 처가 나를 독살하려 한다. 저 향 냄새도 수상해 대부인이 악을 썼지만 기원은 냉정하게 돌아섰다. 어머님, 마음의 병은 의원도 고치지 못합니다. 스스로 지은 죄를 참회하십시오. 기원이 나가버리자 대부인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고립감. 그것이 홍주가 노린 진정한 복수였다. 그날 밤 홍주는 다시 대부인의 방을 찾았다. 이번에는 손에 작은 딸랑이를 들고 있었다. 대부인이 잠든 틈을 타 몰래 방 안에 들어온 홍주는 침상 머리맡에서 딸랑이를 흔들었다. 딸랑, 딸랑.
고요한 밤에 울려 퍼지는 맑은 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공포스러웠다. 대부인이 번쩍 눈을 떴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서 있었다. 누구냐? 대부인이 덜덜 떨며 물었다. 홍주는 목소리를 변조하여 아이 흉내를 냈다. 할머니, 왜 나를 죽였어요? 추워요. 문 열어주세요. 그 목소리는 전생의 문 밖에서 얼어 죽어가던 손자의 마지막 절규와 똑같았다. 대부인은 비명을 지르며 촛대를 집어던졌다. 오지마, 저리가, 내가 죽인 게 아니야. 촛대가 바닥에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홍주는 재빨리 딸랑이를 품에 숨기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연기 톤을 바꿨다. 어머님 또 악몽을 꾸셨습니까? 불을 켜고 달려온 홍주를 보며 대부인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아이가 여기 있었어. 나를 죽이러 왔어. 홍주는 대부인을 품에 안고 등을 토닥였다. 어머님, 진정하십시오. 이 방에는 저와 어머님뿐입니다. 혹시 예전에 잃어버린 손주가 생각나서 그러시는 겁니까? 홍주의 말에 대부인은 몸을 딱딱하게 굳혔다. 며느리가 그 아이의 존재를 알 리가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인가? 공포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네가 어떻게? 대부인이 말을 잇지 못했다. 홍주는 대부인의 귓가에 입술을 대고 아주 작게 속삭였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지만 원한은 남는 법이지요. 어머님께서 지은 죄가 너무 커서 아이가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이 방을 떠도는 모양입니다. 홍주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겉모습은 여전히 효심 깊은 며느리였다. 대부인은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다. 홍주는 쓰러진 시어머니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당신이 내 아들에게 주었던 고통, 내가 겪었던 절망, 그 모든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것이다. 홍주는 대부인의 베개 밑에 아까 보여주었던 꽃신 한 짝을 슬그머니 밀어 넣었다. 내일 아침 대부인이 깨어나서 이것을 발견했을 때의 표정이 기대되었다. 방을 나선 홍주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이 구름에 가려져 희미한 빛만 내비치고 있었다. 아가야, 보고 있니? 할머니가 내 장난감을 아주 좋아하시는구나. 홍주는 손에 쥔 다른 한 짝의 꽃신을 만지작거렸다. 그녀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길게 늘어지며 마치 춤을 추는 악귀처럼 일렁였다. 민씨 가문의 밤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민 대부인의 회갑연 날이 밝았다. 민씨 가문의 저택은 이른 아침부터 화려한 오색 등불과 비단으로 장식되어 눈부시게 빛났다. 마당에는 수백 명의 하객을 맞이할 차일이 쳐졌고 부엌에서는 산의 진미를 볶는 냄새가 진동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명문가의 위세를 과시하는 경사스러운 날이었으나 그 화려함 이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하인들은 대부인의 신경질적인 고함을 피해 다니느라 분주했고 홍주는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차분하게 연회를 지휘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서늘했다. 안채 깊숙한 곳. 민 대부인은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며칠간의 불면과 공포로 인해 눈 밑은 검게 죽어 있었고 피부는 푸석했다. 그녀는 두꺼운 분칠로 그 초췌함을 가리려 애썼으나 떨리는 손끝은 숨길 수가 없었다. 오늘이 바로 결전의 날이었다. 대부인은 품속에 미리 준비해둔 비단 주머니를 만지작거렸다. 그 안에는 홍주를 모함하여 내쫓을 결정적인 증거, 즉 저주 인형이 들어있었다. 사람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이것을 공개하여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저주하여 미치게 만들려 했다고 폭로할 작정이었다.
내년이 감히 나를 능멸해 오늘이야말로 내 가면을 벗겨주마. 대부인은 붉은 입술을 비틀어 웃었다. 그녀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자신이 겪은 모든 공포와 수모를 오늘 단숨에 갚아주리라 다짐하며 화려한 당의를 걸쳤다. 그러나 그녀는 몰랐다. 자신이 파놓은 함정이 실은 홍주가 유도한 거대한 무덤의 입구라는 것을. 대부인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방문을 나서자 화려하게 차려입은 홍주가 다소곳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님,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오늘 주인공이시니 부디 평안한 마음으로 즐기시지요. 홍주의 인사는 더할 나위 없이 공손했다. 연회장은 하객들로 가득 찼다. 고관대작들과 문중의 어르신들이 앞다투어 대부인에게 술잔을 올리며 장수를 기원했다. 풍악 소리가 울려 퍼지고 기생들의 춤사위가 어우러져 흥겨운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하지만 민기원만은 그 자리가 가시방석인 듯 연신 술만 들이켰다. 그는 어머니의 화려한 모습 뒤에 감춰진 추악한 진실을 알고 있었기에 축하 인사조차 입 밖으로 꺼내기 힘들었다. 홍주는 남편의 곁을 지키며 묵묵히 술을 따랐다. 그녀의 시선은 간간히 대부인을 향했고 그때마다 미묘한 웃음이 스치고 지나갔다. 연애가 절정에 달했을 무렵 대부인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단상 앞으로 나아가 손을 들어 풍악을 멈추게 했다. 좌중이 조용해지자 대부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여러분, 오늘 이 기쁜 날에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해야겠습니다. 하객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대부인은 홍주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다. 저 며느리년이 내 집에 들어온 뒤로 밤마다 나를 저주하고 내 방에 흉측한 물건들을 들여놓아 나를 미치게 만들려 했습니다. 장내가 술렁거렸다. 대부인은 품에서 비단 주머니를 꺼내 바닥에 내던졌다. 주머니가 열리며 바늘이 꽂힌 지푸라기 인형이 굴러나왔다. 보십시오. 이것이 제 침소 베개 밑에서 나온 것입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죽이려고 구슬하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대부인의 절규는 처절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홍주에게 쏠렸다. 경멸과 의심의 눈초리들이 화살처럼 날아들었다. 보통의 여인이라면 당황하여 무릎을 꿇고 빌었을 것이다. 하지만 홍주는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슬픔이 가득한 눈으로 대부인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천천히 대부인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어머님, 기어이 병세가 여기까지 악화되신 것입니까? 저 인형은 어머님께서 어젯밤 헛것을 보시며 직접 만드신 것이 아닙니까? 홍주의 목소리는 너무나 애절하고 진실되어 보여 사람들의 마음을 순식간에 흔들었다. 제가 그리도 말리었건만 밤마다 죽은 손자가 보인다 하시며 스스로를 해하시더니 이제는 며느리까지 알아보지 못하십니까? 홍주는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하객들을 향해 호소했다. 어르신들, 용서하십시오. 시어머니께서 최근 심신이 미약해지시어 헛것을 보시고 망상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제가 불민하여 병환을 깊게 만들었으니 이 모든 것이 제 탓입니다. 하객들의 수근거림이 바뀌기 시작했다. 저런, 대부인이 노망이 들었나 보네. 며느리가 불쌍해서 어쩌나. 대부인은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다. 자신이 준비한 증거가 자신의 미친 짓으로 둔갑해버린 것이다. 이 요망한 년 내가 거짓말을 하는구나. 대부인이 달려들려 하자 홍주가 차분하게 맞대응했다. 어머님께서 제 말을 믿지 못하시니 제가 증인을 모셔왔습니다. 어머님의 병을 고치기 위해 한양에서 용하다는 명의를 모셨습니다. 홍주가 손짓하자 연회장 입구에서 한 노인이 걸어 들어왔다. 허름한 의복을 입었으나 눈빛만은 형형한 노인. 대부인은 그 노인의 얼굴을 보자마자 사색이 되어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평범한 의원이 아니었다. 5년 전 홍주의 아들이 죽어가던 그날 밤 대부인의 사주를 받고 왕진을 거부했던 바로 그 의원, 김 의원이었다. 대부인은 그에게 거액을 쥐어주며 멀리 떠나라고 했었다. 그런데 그가 왜 여기에 있단 말인가? 죽은 줄 알았던 과거의 망령이 살아서 돌아온 것이다. 김 의원은 홍주에게 정중히 인사를 올린 뒤 대부인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대부인 마님, 오랜만입니다. 소인, 마님의 병환이 깊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김 의원의 목소리는 낮고 굵었다. 대부인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저놈을 내쫓아라. 저놈은 의원이 아니다. 사기꾼이다. 대부인이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미 사람들은 대부인이 정신 착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홍주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김 의원에게 물었다. 의원님, 어머님의 증세가 어떻습니까? 헛것을 보시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시는데 치료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김 의원은 짐짓 심각한 표정으로 진맥을 하는 시험을 했다. 맥이 몹시 불안정하고 심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 지은 큰 죄책감이 마음을 갉아먹거나 억울하게 죽은 원혼이 씌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김 의원의 진단은 연회장에 폭탄을 던진 것과 같았다. 과거의 죄책감, 억울하게 죽은 원혼, 이 단어들은 대부인의 폐부를 찔렀다. 하객들은 숨을 죽이고 이 기이한 광경을 지켜보았다. 대부인은 숨을 헐떡이며 김 의원을 노려보았다. 네 이놈, 네가 감히. 김 의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마님, 5년 전 그날 밤을 기억하십니까? 눈 내리는 밤. 죽어가던 아이의 울음소리를. 닥치란 말이다. 대부인이 귀를 막고 괴성을 질렀다. 그 모습은 영락없는 광인의 발작이었다. 홍주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대부인 스스로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고 있었다. 홍주는 슬픈 표정으로 민기원을 바라보았다. 서방님, 보십시오. 어머님께서 저리 괴로워하십니다. 어서 의원님께 치료를 부탁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기원은 멍하니 어머니와 김 의원을 번갈아 보았다. 5년 전 자신의 아들을 죽게 내버려둔 공범들이 지금 서로를 물어뜯고 있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어머님, 정말입니까? 정말 5년 전에 그 아이를. 기원의 목소리는 절망에 차 있었다. 대부인은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다. 아니다. 기원아, 저놈들이 나를 모함하는 거야. 믿어다오. 하지만 기원은 어머니의 손을 뿌리쳤다. 이미 아버지의 일기장에서 어머니의 잔혹함을 확인했던 그였다. 어머니의 광기 어린 행동은 모든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았다. 어머님은 괴물이십니다. 기원의 이 한마디는 대부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대부인의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초점을 잃었다. 믿었던 아들마저 등을 돌리자 그녀의 정신은 완전히 붕괴되기 시작했다. 홍주는 하인들에게 눈짓을 했다. 어머님을 방으로 모셔라. 그리고 의원님은 어머님의 치료를 위해 당분간 별당에 머무르도록 하십시오. 건장한 하인들이 달려들어 발버둥치는 대부인을 끌고 나갔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축하를 위해 모였던 하객들은 혀를 차며 하나둘씩 자리를 떴다. 민씨 가문도 이제 끝이구먼. 업보야. 업부. 텅 빈 연회장에 홍주와 기원, 그리고 김 의원만이 남았다. 홍주는 김 의원에게 다가가 두툼한 돈주머니를 건넸다.
수고하셨습니다. 약속한 대로 목숨은 살려드릴 테니 앞으로 어머님의 치료에 전념해 주십시오. 아주 고통스럽고 긴 치료가 될 것입니다. 홍주의 차가운 명령에 김 의원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조아렸다. 그는 돈 때문에 움직였지만 홍주라는 여인이 대부인보다 더 무서운 존재임을 깨달았다. 기원은 바닥에 주저앉아 술병을 통째로 들이키고 있었다. 홍주는 그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지 않았다. 그저 싸늘한 눈으로 내려다볼 뿐이었다. 서방님, 이제 이 집안의 주인은 서방님이십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무너진 가문을 다시 세우려면 썩은 뿌리를 완전히 도려내야 합니다. 홍주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밤바람이 붉은 등불을 흔들었다. 화려했던 회가변은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의 무대가 되었다. 홍주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드러난 달이 그녀를 비추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대부인을 미치게 만드는 것은 시작일 뿐. 진정한 지옥은 이제부터였다. 그녀는 소매 속에서 붉은 비단실을 꺼내 손가락에 감았다. 인형을 조종하는 줄처럼 민씨 가문의 운명은 이제 온전히 그녀의 손안에 있었다. 회감년이 아수라장으로 끝난 뒤 민 대부인은 안채 깊숙한 골방에 갇혔다. 홍주는 대부인이 발광하며 자해하는 것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그녀의 손발을 비단 끈으로 묶어두었다. 방 안에는 창문이 모두 닫혀 있었고 오직 홍주가 피워놓은 향로에서 매캐한 연기만이 피어올랐다. 그 연기는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환각향이었다. 대부인은 식은땀을 흘리며 허공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죽은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었다. 저리가 오지 마. 내 놈들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대부인은 몸부림쳤지만 묶인 손발 때문에 꼼짝할 수 없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홍주가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탕약 사발이 들려 있었다. 홍주는 촛불 그림자 속에 서서 차가운 눈으로 시어머니를 내려다보았다. 어머님, 약 드실 시간입니다. 이 약을 드셔야 마음속의 악귀가 물러갑니다. 홍주는 거부하는 대부인의 입을 강제로 벌리고 탕약을 들이부었다. 쓴 약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자 대부인은 기침을 하며 괴로워했다. 약 기운이 퍼지자 대부인의 동공이 풀리며 환각이 더욱 선명해졌다. 홍주는 대부인의 귓가에 대고 속삭였다. 어머님, 저기 구석에 누가 서 있는지 보이십니까? 5년 전 눈 내리는 밤에 죽은 그 아이가 아닙니까? 대부인의 시선이 홍주가 가리키는 구석으로 향했다. 아무것도 없는 빈벽이었지만 약 기운에 취한 대부인의 눈에는 피를 흘리는 아이의 형상이 보였다. 아악, 저리 꺼져, 더러운 것. 내 놈이 감히 나를 노려봐. 대부인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홍주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방문을 살짝 열어두었다. 문 밖 어둠 속에는 민기원이 서 있었다. 왜 죽였어? 왜 그 어린 것을 죽게 내버려뒀어? 홍주가 아이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물었다. 대부인은 미친 듯이 고개를 저었다. 내가 죽인 게 아니야, 네가 그년의 핏줄을 닮아서 그런 거야. 네 목덜미에 있는 그 붉은 나비점. 그게 네 할아비가 사랑했던 천한 기생년의 점이랑 똑같았어. 그래서 꼴 보기 싫었어. 그리고 내 어미 그년도 마찬가지야. 감히 내 아들을 홀려 내가 준 약을 꼬박꼬박 받아먹고 비실비실 말라 죽었어야지. 왜 끈질기게 살아서 내 속을 뒤집어놔. 그래서 내가 그날 밤 의원을 막은 거야. 둘 다 얼어 죽으라고 내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지라고. 대부인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명백한 살인 자백이었다. 홍주는 싸늘한 표정으로 대부인을 바라보았다. 그렇군요. 당신은 살인자입니다. 질투와 탐욕에 눈이 멀어 며느리와 손자를 죽인 살인귀. 홍주의 목소리는
심판관의 선고처럼 단호했다. 대부인은 킬킬거리며 웃었다. 그래, 내가 죽였다. 이 집안의 주인은 나야. 내 뜻을 거스르는 것들은 다 죽어야 해. 기원이도 내 거야. 아무도 못 가져. 그 순간 방문이 벌컥 열리고 민기원이 뛰어들어왔다.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어머니에게 달려들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 처자식을 제 손으로 죽이셨단 말입니까? 기원은 대부인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대부인은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멍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누구냐, 너는 내 남편이냐, 아니면 저승사자냐? 저입니다. 기원입니다. 어머니가 끔찍하게 아끼신다는 아들놈입니다. 기원은 피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그제야 대부인의 눈에 초점이 돌아왔다. 기원아, 우리 아들. 애미가 다 널 위해서 그런 거야. 그 천한 것들이 너를 망치려 해서 내가 치워준 거야. 대부인은 피 묻은 손을 뻗어 아들의 얼굴을 만지려 했다. 기원은 소름이 끼쳐 어머니의 손을 거칠게 쳐냈다. 만지지 마십시오. 그 손에 묻은 피가 보이지 않습니까? 당신은 내 어머니가 아닙니다. 악마입니다. 기원은 뒷걸음질 쳤다. 평생을 하늘처럼 모셨던 어머니가 실은 자신의 인생을 망친 원흉이었다는 사실에 기원의 세상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홍주는 그 처참한 광경을 무표정하게 지켜보았다. 전생의 복수는 완성되었다. 대부인은 자신이 가장 집착했던 권력과 명예, 그리고 아들의 사랑까지 모든 것을 잃었다. 홍주는 천천히 기원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서방님, 이제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이 사실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가문은 멸문지화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기원은 멍하니 홍주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부인, 내가 어찌하면 좋겠소. 홍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님은 심신미약으로 인한 광증이 깊어지셨습니다. 더 이상 바깥 출입을 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가문의 명예를 위해, 그리고 죽은 아이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어머님을 영원히 이 별땅에 격리해야 합니다. 그것은 사실상 감금이자 유폐였다. 하지만 기원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를 관아에 고발하여 살인죄로 처형당하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것이 남은 자식된 마지막 도리이자 가문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리 합시다. 부인 뜻대로 하시오. 기원은 힘없이 대답하고 비틀거리며 방을 나갔다. 방 안에 홀로 남겨진 대부인은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헛소리를 중얼거렸다. 기원아, 가지 마라. 애미가 맛있는 거 줄게. 가지 마. 홍주는 대부인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당신은 이제 죽은 사람입니다. 살아있되 죽은 자. 이 방이 당신의 무덤이 될 것입니다. 홍주는 촛불을 하나만 남겨두고 모두 껐다. 방 안은 순식간에 어두워졌고 대부인의 공포에 질린 숨소리만 들려왔다. 홍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섰다. 밖에서 문을 잠그는 둔탁한 소리가 대부인의 심장을 옥죄었다. 문 열어, 이거 풀어줘. 내가 대부인이야. 문 열라고. 안채 마당으로 나온 홍주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밤 공기가 상쾌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다. 전생의 원한이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시렸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죽은 아이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녀는 옷깃을 여미며 자신의 처소로 향했다. 이제 마지막 정리가 남았다. 다음 날 아침 홍주는 하인들을 모두 모아놓고 선포했다.
대부인 마님께서 광증이 심해져 요양을 위해 별당에 머무시기로 했다. 앞으로 별당 출입을 엄금하며 마님의 상태에 대해 밖에서 떠드는 자는 혀를 자를 것이다. 하인들은 공포에 떨며 머리를 조아렸다. 민씨 가문의 실권이 홍주에게로 완전히 넘어오는 순간이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민 대부인이 미쳐서 며느리를 죽이려다 별당에 갇혔다는 소문이었다. 사람들은 인과응보라며 수군거렸다. 화려했던 민씨 가문의 명성은 바닥에 떨어졌지만 홍주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무너진 폐허 위에서 새로운 질서를 세울 것이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한 철의 규율을. 그날 오후 홍주는 별당 창문 틈으로 대부인을 들여다보았다. 대부인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허공에 대고 빌고 있었다.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그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으나 홍주의 눈에는 동정심이 잃지 않았다. 부디 오래오래 사십시오. 어머님, 고통 속에서 말라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면서 말입니다. 홍주는 발길을 돌렸다. 정원에는 붉은 모란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마치 홍주의 승리를 축하하는 듯했다. 그녀는 꽃 한 송이를 꺾어 들었다. 붉은 꽃물이 손가락에 배어 나왔다. 이제 정말 끝이 보인다. 남은 것은 이 지독한 연극의 막을 내리는 일뿐이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민씨 가문의 저택은 예전의 북적거림을 잃고 고요함에 잠겨 있었다. 한때 한양 바닥을 호령하던 권세는 꺾였으나 집안의 기강은 그 어느 때보다 서리빨 같았다. 그 중심에는 안주인 홍주가 있었다. 그녀는 가문의 모든 실권을 쥐고 철저하게 집안을 다스렸다. 하인들은 그녀의 그림자만 보아도 머리를 조아렸고 문중의 어른들조차 그녀의 눈치를 살폈다. 안채 뒤편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별당은 귀신의 집이라 불리며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였다. 그곳에는 한때 천하를 호령했던 민 대부인이 갇혀 있었다. 굳게 닫힌 문틈 사이로 가끔씩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괴성이 새어 나올 뿐이었다. 홍주는 매달 초하루와 보름이면 어김없이 별당을 찾았다. 그것은 시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아니라 복수의 완성을 확인하기 위한 의식과도 같았다. 자물쇠를 열고 들어선 방 안은 악취로 진동했다.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노파는 뼈만 앙상하게 남아 흡사 해골과 같았다. 헝클어진 백발 사이로 보이는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탁하게 흐려져 있었다. 그녀는 인기척을 느끼자 화들짝 놀라며 뒷걸음질 쳤다. 오지 마. 때리지 마. 밥 줘. 대부인은 홍주를 알아보지 못한 채 바들바들 떨었다. 과거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고 본능만이 남은 짐승의 모습이었다. 홍주는 차가운 눈으로 그 몰골을 내려다보았다. 어머님, 접니다. 며느리 홍주가 왔습니다. 홍주의 목소리에 대부인이 고개를 들었다. 잠시 혼란스러운 눈빛을 보이던 대부인은 갑자기 홍주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매달렸다. 아가, 내 며느리. 나 좀 여기서 내보내 다오. 여기가 지옥이야. 밤마다 불귀신들이 나를 태우러 와. 무서워 죽겠어. 대부인의 손톱이 홍주의 비단 치마를 긁어댔다. 홍주는 더러운 것을 털어내듯 옷자락을 빼내었다. 지옥이라니요. 어머님, 이곳은 어머님께서 평생토록 쌓아 올린 업보의 성입니다. 누구도 들어올 수 없고 나갈 수도 없는 오직 어머님만을 위한 왕국이지요. 홍주의 목소리에는 한 줌의 자비도 없었다. 제발. 차라리 죽여다오. 죽는 게 낫겠어. 대부인이 바닥에 머리를 도시며 애원했다.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지만 홍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죽음은 너무나 쉬운 도피입니다. 어머님은 천수를 누리셔야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매일매일 지옥을 맛보며 당신이 죽인 사람들의 고통을 뼈저리게 느끼셔야지요. 그것이 제가 드리는 마지막 효도입니다. 홍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섰다. 등 뒤에서 대부인의 절규가 들려왔지만 홍주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대부인에게 가장 큰 형벌은 권력을 잃고 비참하게 잊혀가는 것, 그리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삶 그 자체라는 것을. 사랑채로 발길을 옮긴 홍주는 병석에 누워있는 남편 민기원을 마주했다. 그는 3년 전 그날 이후 술과 죄책감에 빠져 시름시름 앓다가 이제는 거동조차 힘든 폐인이 되어 있었다. 방 안에는 약 냄새가 진동했다. 기원은 판눈으로 천장을 응시하다가 홍주가 들어오자 힘겹게 고개를 돌렸다. 부인. 왔소. 기원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여 거칠었다. 홍주는 침상 곁에 앉아 그의 말라버린 손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연모했고 한때는 증오했던 손이었다. 이제 그 손은 아무런 힘도 없이 떨리고 있었다. 의원이 말하길 이번 겨울을 넘기기 힘들다 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홍주의 말은 담담했다. 기원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차라리 잘 되었소. 사는 것이 고역이었으니. 부인, 내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게 있소. 기원은 숨을 몰아쉬며 홍주의 눈을 응시했다. 그때, 우리가 처음 혼인했을 때, 그대는 나를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연모했었소. 홍주는 잠시 침묵했다. 전생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수줍게 웃던 새색시, 남편을 위해 밤새 옷을 짓던 여인. 그 여인은 분명 기원을 사랑했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배신당했고 눈 속에서 처참하게 짓밟혔다. 홍주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5년 전 그 눈 내리던 밤, 당신을 연모했던 여인은 죽었습니다. 당신이 지키지 못했던 아이와 함께 말입니다. 기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는 알고 있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여인은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 복수를 위해 돌아온 원기와도 같은 존재라는 것을. 하지만 그는 원망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은 자신의 비겁함이 자초한 일이었으므로.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는 부디 나 같은 놈 만나지 말고. 기원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그날 밤 민기원은 숨을 거두었다. 그의 죽음은 조용했고 가문 사람들은 오히려 안도하는 분위기였다. 대부인은 미치고 외아들은 요절했으니 민씨 가문의 대는 사실상 끊긴 셈이었다. 하지만 홍주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양자를 들여 가문의 대를 잇게 했으나 그 아이는 철저하게 홍주의 꼭두각시로 키워질 것이었다. 민씨 가문의 이름은 남겠지만 그 주인은 더 이상 민씨가 아니었다. 장례를 치르고 난 뒤 홍주는 홀로 뒷산에 올랐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마련해둔 작은 무덤이 그곳에 있었다. 전생에 잃어버린 아들의 가묘였다. 홍주는 무덤 앞에 앉아 미리 준비해온 꽃신한 켤레와 붉은 모란꽃을 내려놓았다. 봄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아가야, 이제 다 끝났어. 홍주는 무덤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네 할머니는 평생 감옥에 갇혀 죗값을 치를 것이고 네 아버지는 뒤늦은 후회를 안고 떠났다. 너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은 모두 벌을 받았단다. 홍주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한 방울 뚝 떨어졌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가슴 한구석에 뚫린 구멍은 메워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전생의 홍주는 눈물로 세월을 보냈지만 현생의 홍주는 눈물을 삼키고 앞으로 나아가야 했다. 그녀는 품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다. 시아버지가 남겼던 모든 비극의 시작이 되었던 그 일기장이었다. 홍주는 부싯돌을 쳐서 일기장에 불을 붙였다. 불길이 종이를 집어삼키며 타올랐다. 과거의 원한도, 슬픔도 이제 이 불꽃과 함께 사라지기를. 재가 되어 날아가는 종이 조각들을 바라보며 홍주는 비로소 긴 숨을 토해냈다. 그녀를 가자매고 있던 복수의 사슬이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 멀리 산 아래로 민씨 가문의 저택이 보였다. 이제 저곳은 그녀의 성이자 그녀가 지켜내야 할 터전이었다. 홍주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먹구름이 걷히고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있었다. 언 땅을 뚫고 피어난 이름 모를 들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그녀에게 손짓하는 듯했다. 홍주는 입가에 옅은 미소를 머금었다. 그것은 복수의 희열이 아닌 삶을 향한 의지의 미소였다. 이제 나를 위해 살 것이다. 누구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오롯이 나. 홍주로서 그녀는 꽃신을 신고 사뿐히 발걸음을 옮겼다. 붉은 치맛자락이 바람에 펄럭였다. 그 모습은 마치 불길 속에서 다시 태어난 불사조처럼 고귀하고 아름다웠다. 눈 덮인 산길을 내려가는 그녀의 뒤로 따스한 봄 햇살이 긴 길을 비추고 있었다. 긴 악몽은 끝났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인과응보. 악인들은 그들이 만든 지옥에 갇혔고 홍주는 비로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죽음 끝에 찾아온 통쾌한 사이다 복수. 어떠셨나요? 홍주의 새로운 삶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가슴 뚫리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